대체 투자는 뭐야? 비상장 주식은 내가 비대칭적인 정보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투자의 지평을 넓게 보는 장점이 있어요. 사회에서 역사가 보이고 문화가 보이고 그들의 삶이 보여요. 왜? 이건 우리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약간 인문학적으로 바뀌어요. 투자 수업 7번째. 정말 기네요. 7번째. 오늘하고 8번째 하면 끝나는데요. 오늘은 대체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아재 개그 하면 대체 투자는 뭐야?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 자, 대체는 바꾼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투자에서 여기서 대체는 제가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확장 투자입니다. 기존의 투자에서 확장해서 넘어가는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럼 우리가 도대체 대체 투자를 이야기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투자의 세계는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꾸 하신 김우중 회장님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투자의 세계는 너무너무 넓고 돈 벌 때는 너무너무 많다. 수익이 날 원천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투자하던 곳에서 이제 대체해서 확장하는 투자들의 개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대체 투자인데, 대체 투자를 알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전통 투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우리가 투자해온 자산인데 딱 두 개예요. 주식하고 채권. 그러니까 상장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런데 우리는 채권은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금을 넣거나 적금, CMA, 연기금에 불입을 하면 그거 전부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채권 투자를 하고 계세요. 단지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상장 주식을 생각하겠죠. 한국의 자본시장이 30년 청년이다라고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40대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시작했으니까. 그 자본시장의 가장 주인공은 상장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그놈의 상장 주식하고 30년을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대체 투자라는 것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대체 투자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제가 따로 한번 했죠. 워낙에 크니까. 자, 그거 말고 오늘 제가 하려는 대체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상화폐, 요즘 가장 핫한 거죠. 최근에 대체 투자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림, 미술품 투자, 아트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펀드 안에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헤지 펀드나 사무 투자 펀드나 이런 펀드들이 있어요. ETF도 펀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세그먼트 분야가 있는데 비상장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투자에서 대체 투자로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확장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대체 투자를 관심 있어 하게 됐느냐라고 보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러시아 탱크가 키이브 도시 안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러시아 탱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전차 로켓포를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쓰던 방식이 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면 카불을 점령하러 들어오는 러시아, 그땐 소련이죠. 소련제 탱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썼던 게 RPG, Rocket Propelled Grenade라고 해서 우리 람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로 탱크를 공격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게 일종의 전통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전통 투자로 러시아제 탱크를 공격할 수 없으니,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지원해준 대전차 로켓포가 있어요. 훨씬 개선된 거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사용돼서 러시아 탱크를 잡아요. 많이 잡았다고 하죠. 그게 투자로 치면 대체 투자예요. 제가 이렇게 좀 적절치 않지만 예를 드린 게 뭐냐면, 전통 투자에서 너무 많이 패배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특히 주식이나 채권이 전통 투자가 언제 패배가 심하냐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하게 쓰나미 같은 금융위기가 오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해운대라는 영화 보시면 쓰나미 오면 그 큰 대교, 광안대교인가요? 광안대교를 덮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통 투자가 이겨내지 못한 상황이 있더라.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전통 투자 말고 다른 거 없어? 이런 급격한 경제 변동 상황에서 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 살아남는 놈들은 없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대체 투자를 찾아간 거예요. 즉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새로운 전투의 무기를 찾아낸 것이고, 그게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실물 자산, 커머디티라고 하죠. 실물 또는 상품이란 거,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갑자기 경기가 훅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버텨주는 건 부동산은 좀 버텨주더라. 오히려 금값이나 은값이나 산업용 금속, 그럼 급속도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쓰나미가 왔는데 이때 버텨주더라라는 거죠. 대체 투자가. 그러면은 왜 버텨주는 게 중요하냐? 여기서 투자론 얘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은 왜 투자를 하십니까? 투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의 목적은? 대박 날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아주 1차원적이고 동물적인 답인데 틀리지 않았어요. 네, 기왕이면 투자 공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최대화하려고요. 우리가 수익을 찾아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잊고 사는 게 있는데, 수익에는 위험이 따른다라는 거죠. 윙수트 스위트라고 하나요? 그걸 타고 박쥐? 무슨 맨이죠? 박쥐가? 배트맨이군요. 배트맨이 내려가다가 그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잖아요. 똑같습니다. 투자에서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 대비 수익이라는 게 중요하고, 대체 투자를 편입시킨 이유는 위험 대비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이 증대되는 겁니다. 전통 투자와 대체 투자가 섞여 있으면 정말 재밌게 위험은 감소하면서 수익은 증대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자산을 섞어보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투자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과거에는 대체 투자를 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 그들만의 리그. 대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다 좋은 거는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에게는 이런 투자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터넷 세계가 너무 좋은 거죠. 정보가 흘러가면서 개인들도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루라도 빨리 대체 투자를 공부해서 하루라도 빨리 대체 투자 영역으로 넘어가서 다양하게 투자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긴 10년, 20년, 30년의 투자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체 투자의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상장 투자, 그 다음에 실물 또는 상품 투자, 펀드 투자, 그 다음에 크립토 투자, 미술품 투자, 이렇게 있는데 5개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5개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가장 핫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으시니까. 일단 비상장 주식 투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장 주식 투자만 했는데 이제 비상장 주식 투자가 가능하고, 그럼 비상장 주식 투자를 왜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도 상장 주식이 많은데 왜 굳이 비상장 주식 하면 스타트업 투자도 있고 엔젤 투자도 있고 상장하기 전에 회사의 투자도 있어요. 왜 투자를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한국 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벤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어요. 제가 2000년대 일할 때는 중소기업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청장은 차관급이었거든요. 지금은 장관급으로 격상됐죠. 즉 그만큼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 투자가 많아졌고요.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게 많은 거죠. 두 번째는 뛰어난 창업자가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공부 잘하면 대기업 간다거나 전문직에 간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통상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많이 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는 탑10 경영대학원 졸업생 중에 70%가 스타트업에 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투자은행에 가고 전략 컨설팅을 하고 그랬지만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가봤자
이런 편이 맞는지 모르지만 앵벌이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호선 탔다가 4호선 탔다가 6호선 탔다가 공항까지 김포공항 갔다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해요, 요즘. 다 스타트업에 가서 도전을 한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사람들이 벤처업계에 들어왔다. 세 번째는 자본이 충분하다. 벤처 캐피탈도 많아졌고 개인들도 투자하고 하면서 자본이 충분히 돼서 이런 거예요. 옛날엔 돈이 없어서 정말 성공할 만한 사업 모델이 성공했는데 요즘은 자본이 많아서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자본이 밀어주면서 개선해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다시 탈퇴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아졌고 마지막은 이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이 먹히는 사회가 됐어요. 과거는 돈 되는 건 다 누가 했어요? 대기업이 했어요. 중견기업이 했어요. 그리고 독점 사업은 다 누가 해요? 국가가 해요. 그렇죠? 전매 사업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사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국가가 했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아주 자세하게 되면서 이런 쪽에 투자 기회나 사업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첫째, 대기업이 둔해서 못하는 거. 발빠르게 오늘 결정하고 내일 액션에 옮겨야 되는데 대기업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분야에 스타트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하던 플랫폼 사업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큰 변화가 한국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한 현상이에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 가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아주 전성기를 겪었고 지금도 좋죠. 심지어 거기는 회사를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에스토니아에서는 회사를 설립하게 해줬어요. 북미에서는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훨씬 더 개방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다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익이 나니까. 그리고 내가 좀 더 분석할 것도 많고 물론 상장 주식처럼 투자할 게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투자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비대칭적인 정보의 우위에 있을 때 난다. 내가 쟤보다 많이 할 때 그때 나에게 수익의 원천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비상장 주식은 그런 차원에서 내가 비대칭적인 정보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류의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기준은 심화학습에서 말씀드리고 그냥 저는 제가 어떤 거에 투자했는지 한번 샘플로 쭉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사업이 된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미술품을 공동 구매하는 투자, 플랫폼 투자, 또 공연을 공동 구매하는 플랫폼 투자 했고요. 지식을 나누는 회사에 투자도 했어요. 기존의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과 귀, 그 다음에 중상공인이 사업을 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걸 해결하는 핀테크 기업 또 제가 투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카페가 유행하죠. 카페에서 페이스트리, 빵이나 베이커리를 하는데 다 그 빵 굽는 기계를 갖다 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심에 빵을 공급해주는 빵 허브 이런 게 서울 시내 굉장히 좋아요. 예. 자, 그런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휴식 공간을 혁신하는 거, 특히 호텔. 자, 과거의 호텔 이제 지겹죠. 여성분들은 과거 스타일 호텔 잘 안 가요. 왜요? 인스타 각이 나오지 않아. 그렇죠? 인스타 각이 가장 잘 나오는 건 호텔이 어딜까요? 퀴즈. 화장실. 예? 수영장이요? 네. 네. 이 모범생님은 수영장에서 인스타 각을 많이 찍으셨다는 거죠. 자,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요. 일반적인 사례는 화장실. 화장실의 조도가 인스타 각이 가장 잘 나온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호텔의 디자인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냐? 인스타 각이 잘 나오는 휴식 공간, 호텔 공간들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그걸 프랜차이즈로 묶어가는 회사 이런 데 저는 투자했어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코로나 상황에서 인테리어가 굉장히 핫해졌죠. 그래서 저는 국내에는 이미 회사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걸 이머징 마켓으로 가자 해서 베트남에 베트남판 오늘의 집 이런 데 투자해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도 사업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굉장히 투자할 게 많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샘플들이 특징이 뭐냐? 제가 무슨 기준으로 보냐?
제가 이제 말 많이 하는 거,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연쇄 창업자에게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잘 해요. 처음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두 번째 할 때 훨씬 잘한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투자할 때 이런 기업들을 본 이유 중에 하나는 틈새를 비집는 모델이어야 된다. 기존의 고충을 해결하는 모델이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처음 하거나 하는데 중요한 건 기존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던 분야를 뚫고 들어가는 느낌. 10년 전인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 사람들에게 공감과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올려주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이 됐듯이, 바로 남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사회가 힘들어하는 부분,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그게 이제 사회적 선,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는 사회적 기업인 거고요.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면 그게 스타트업이고 경제적 기업이에요. 바로 그 모델을 이해하는 게 스타트업, 비상장 기업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 단계는 초기일 수도 있고 중기일 수도 있고 말기일 수도 있어요. IPO 직전에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사업을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비즈니스 모델을, 포인트를, 핵심을 찌를 수 있으면 있을수록 앞쪽으로 갈 수 있어요. 초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엔젤 단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의사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관점이 좀 명확하거든요. 대신 저는 끊임없이 넓게 보는, 선택의 폭은 넓혀서 최대한 앞 단계 가서 투자하는 게 저의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트 투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림 투자? 왜 하지? 요즘 그림 투자 안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자,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5년 전에 그림 투자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왜? 그림은 감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림은 전문 소장가,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들만의 리그 아니야? 라고 질문을 많이 했죠. 그땐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닐 거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변할 것이다. 왜?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면서 미술에 대한 뷰가, 예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MZ세대지만 MZ세대 분들은 기본적으로 선진국 태생이에요. 저야 뭐 후진국 태생이고 중진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금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년이 됐지만, 대부분의 MZ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뭐 어른들이 표현하면 쟤는 어려운 걸 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MZ세대는 내가 알 기회가 어디 있었어 이렇게 태어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신 그들의 신미한 미술을 보는 뷰, 세상을 바라보는 뷰는 훨씬 더 깊고 또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술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MZ세대 경제 투자 관심 많은데 그걸 미술하고 당연히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고충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미술을 감상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착안하는 아이디어는 바로 그런 미술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플랫폼 같은 게 갈 것이다 라고 2019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술품 공동 구매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죠. 네. 바로 세상은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미술품 투자는. 네. 지금 곧 화랑예술제가 열리거든요. 저한테도 지금 하루에 문자 3-4개씩 와요. 갤러리에서 이번에 출품한다, 나온다 계속 문자가 와요. 요즘 안 가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가서 이틀, 3일 안에 다 완판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 사슬에서 2단계 가면 안 되겠다. 저는 오히려 앞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는 데 신경을 쓰지, 남들이 가서 투자하는 데는 이제 저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약간 상장 주식화된 거죠, 이미.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얘기할 때는 그런 세상이 언제 오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왔고요. 다음 단계로 더 발전할 거예요. 자, 반드시 미술품 투자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품 또는 실물 투자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귀금속, 금은 같은 거, 그 다음에 산업용 금속, 니켈, 아연, 망간, 몰리브덴, 주석, 철강, 구리 이런 것들 다 산업재죠. 그 다음에 곡물, 뭐 밀, 쌀, 그 다음에 대두, 소두, 맞죠? 돼지들의 먹이죠. 그 다음에 옥수수 뭐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상품 실물인데 우리는 여기에 투자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역시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주로 곡물 메이저라고 하는 카길, 몬산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을 통제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세상을 지배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작은 나라에서도 농업 혁신이 일어나서 농업 산출물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물도 추출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과거에는 단가가 맞지 않던 광물 추출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광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발전하면서 훨씬 더 광물 수요가 많아지면서 글로벌하게 가치 사슬 선상에서 광물이나 곡물이나 귀금속의 수요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투자할 기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광물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산다거나 하는 게 과거에는 흔한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ETF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펀드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내가 실물이나 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많아졌고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 보시면 니켈 값이 이틀 사이에 160% 상승해서 런던 머켄타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LME에서 니켈 거래가 중지됐어요.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만약에 내가 광물을 투자하고 있었으면 사실은 여기서 또 한 번 전통 투자 대비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실물이나 상품을 왜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런 곡물, 광물 이런 상품들은 우리에게 투자의 지평을 넓게 보는 장점이 있어요. 다 뭐냐면 1차 산물이에요. 1차 산물이 올드하고 오래된 것 같죠? 하지만 굉장히 본능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산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움직임을 보면요. 광물의 움직임을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사회에서 역사가 보이고 문화가 보이고 그들의 삶이 보여요. 왜? 이건 우리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지평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약간 인문학적으로 바뀌어요. 신이 있다면 신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런 모양을 보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다 글로벌한 경제에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크게. 주식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경제 영향 하에서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 모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영향이 크지 않아요.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 실물 상품들은 글로벌 경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다 보면 글로벌 경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투자를 하면 이건 10년, 20년 얘기예요. 길게 보는 눈이 생겼어요. 자, 철광산 한번 하면 30년 채굴해야 돼요. 100년 채굴해야 돼요. 이거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이나 상품을 공부하다 보면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을 이해하는 장점이 있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더 잘하게 돼요. 그런 부가 효과도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투자. 펀드 투자는 왜 중요하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비상장 투자라든가 미술품 투자라든가 상품이나 실물 투자 다 사실은 직접 하기 어려우면 펀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펀드는 간접 투자라고 하죠. 과거에는 펀드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에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펀드에 가입해서 투자하게끔 하는 펀드들의 종류가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아졌고 헤지펀드라는 헤지펀드는 과거에는 제가 90년대 중반에 헤지펀드를 공부할 때는 전 세계 1000개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펀드를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만큼 상당히 투자 대상으로 넓어지고 있고 금이나 같은 것도 금 선물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금에 투자는 ETF에 투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물 투자는 ETF를 통해서 많이 하는 거죠. 에너지 투자 다 ETF예요. 그래서 ETF, 헤지 펀드, 그 다음에 창업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펀드, 그 중에 개인들이 투자하는 개인 투자 조합, 이것도 펀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자본시장의 분업이 극대화된 모습이에요. 펀드 매니저는 수익의 20%를 받아갑니다. 돈을 투자한 사람은 수익의 80%를 나눠가집니다. 2대 8, 20대 80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배분율입니다.
투자를 대신해주는 에이전트라고 하죠. 에이전시, 대리인은 20%를 보너스로 받습니다. 80%는 자본가가 가져갑니다. 자본가의 세상은 80%. 그리고 20%는 머리 좋은 사람이 보상받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나눠져 있고 그 2대8의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펀드 산업입니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은 펀드 산업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즘 그렇게 핫한 디지털 자산, 크립토 투자입니다. 이것도 제 기억에 2016년에 국내 투자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좀 투자했었어요. 당연히 수익률 좋죠. 그때 제가 이거 투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야, 그거 뭐 사카모토 어쩐 뭐 그런 분이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내용을 이해해 보니까 세상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씨를 뿌리지만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포도나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블루베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씨 뿌리는데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부 투자했었어요. 당연히 뭐 수익률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5년이 지난 지금 그럼 크립토커런시라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하라고 누가 얘기해요? 얘기하는 사람 있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보다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투자 대상이 넓어졌죠?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글로벌하게 그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파생 상품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선물 시장도 나오고 있고요. ETF도 나오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들, 피델리티 같은 데서도 지금 비트코인 ETF를 준비하고 있고 출시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도 반드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절대 조심해야 될 거. 부채,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 대체 투자는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에셋 클래스는 어느 정도냐면 내 자산의 70%를 전통 투자에 투자하고 30%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초보자라면 20%, 10% 그걸 다시 쪼개서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절대 부채를 사용해서 투자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대체 투자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대체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 투자의 가치 사슬의 앞단과 뒷단을 다 타보기 위해서. 우리는 한 세그먼트, 상장 주식만 해왔죠. 상장 주식이 되기 위해서 프리-IPO 주식도 있고 프리-IPO가 되기 전에 확장 자본이 있고 고전에 성장 자본이 있고 고전에 엔젤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사고 시작하면 내 돈 넣죠. 씨드, 씨 뿌렸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도움받아요. 엔젤이에요. 공장 지어요. 성장 자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장을 증설해요. 확장 자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장하기 전에 한번 투자받아요. 프리-IPO라고 해요. 그리고 상장할 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주식이 거래돼요. 우리는 이 앞 단계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사슬을 확대하는 게 대체 투자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대체 투자가 좋은 점이 있어요. 주식은 모든 주식을 종목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산업을 공부하는 것이고 산업에서 찍어 내려오는 거잖아요. 대체 투자는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세그먼트가 어려운 거야. 영어로 에소테릭해. 이국적이야. 그런데 내가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서 전문성을 가질 만큼 공부하고 나면 다음은 다 먼저 와서 갈아끼기예요. 조금만 업데이트하면 돼. 생각보다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 투자를 처음에 할 때가 어렵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제가 역사 얘기 좀 하면, 한 나라에는 정주민족과 유목민족이 있어요. 유목민족으로만 이루어진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역사적으로? 몽골이죠, 몽골. 그래서 헝가리까지 진출했어요. 유목민족이에요. 하지만 그 유목민족들이 그렇게 신세계를 개척했지만 지금 살아남아 있나요? 그냥 내몽골, 외몽골, 조그만 나라로 남았죠. 인구 350만. 거기도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몽골이 세계사의 중요한 위치에 지금 처해 있지 않죠. 1000년 전에 유명했죠. 자, 반면에 또 정주민족이라는 위치로 운영하는 국가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예를 들면은 미얀마 같은 나라예요. 미얀마는 워낙에 물산이 풍부해서 농사만 짓고 먹고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 나갈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 안에서 안주했죠. 자, 미얀마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래서 크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몽골은 임팩트는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바로 정주민족과 유목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그게 지난 1000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어떤 때는 소중국을 지향하면서 한족의 나라이기도 했고, 그건 정주민족의 나라였고, 어떤 때는 대중국을 지향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계속 지리적 확장을 했고, 그거는 유목민족의 나라였고, 원나라가 그랬고, 그리고 청나라가 그랬고, 당나라가 그랬고, 그렇죠? 지금의 중국이 대중국이에요. 계속 주변으로 확장하게 가죠. 즉, 투자도 그렇습니다. 정주민족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안정된 사업이에요. 플러스 유목민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대체 투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체하는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주민족과 유목민족을 같이 데리고 있는 투자자만이 길게 보면 투자에 성공한다. 투자의 성공은 뭐냐?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동훈의 별. 바로 투자의 관점은 명쾌해지고 이런 삼각형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명쾌한 투자 관점을 가지지만 투자의 대상은 넓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 쳐다보는 거야. 하지만 내가 투자에 대한 내 관점, 내 철학이 명쾌하면 설사 새로운 분야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나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대체 투자를 끊임없이 찾는 자만이 결국에는 끝에 가면 좋은 수익, 뭐예요?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관점은 명확하지만 투자 대상은 최대한 넓히는 대체 투자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